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가방을 맨 소년이 잡화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잠시 둘러보더니 돈을 내고 어린이용 가방과 지갑을 삽니다. 이후 가게 주인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때 소년은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를 조심히 살피더니 금고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금고 속 현금 10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했고 소년의 범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소년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금고를 턴 소년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고 하네요. 만 9세였다고 합니다.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범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범법소년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데요. 나이가 어린 만큼 처벌보다는 잘 가르쳐야 된다. 계도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제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받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가 됩니다. 범법소년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촉법소년은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를 뜻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형사 미성년 규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대 범죄 양상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데다 수법이 이제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고 그 행태도 조금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라는 범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차량을 수차례 훔친 10대 일당이 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들은 이들 중에 일부를 처벌 없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려난 10대들이 또 일주일 후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런 주장들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처벌을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기는 한데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과연 이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답일까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5년 전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했는데 사무실 여직원과 바람이 났죠. 남편을 설득도 해보고 싸워도 봤지만 제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남편과 여직원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로 저희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벌써 5년째 별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고 저는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생활비는 작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충당을 했고요.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얼마 전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일말에 양심도 없는 사람이죠. 남편에게 이혼을 해줄 테니 재산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가관입니다. 자신은 빚이 많아서 나눌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는데 별거 기간 동안 소득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남편의 빚이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혼할 때 빚도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던데 제가 이혼하면서 남편의 빚도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별거 5년 만에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하는데 빚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적반하장 이런 얘기가 진짜 나오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채무도 재산 분할 시에 나눠야 합니까? 네, 안타깝지만 나눠야 합니다. 네, 부동산, 예금, 자동차 이런 걸 적극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담보대출금, 기타 신용대출 등 소극재산도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이게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소득이 노출되기 참 어려운 면이 있어서요. 남편은 그래서 지금 소득도 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채무가 포함은 되는데 모든 채무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혼인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알 수도 없는 채무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채무가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채무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만 네.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 공동 생활에 쓰인 비용, 이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만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 생활비로 쓰인 카드 대금, 네. 주택 구입할 때 뭐 담보대출금, 네. 차량 할부금, 뭐 생활비 하려고 이제 누구한테 뭐 교육비 하려고 빌려온 돈, 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연으로 좀 돌아가 보면 5년 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생활비를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 채무가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채무가 무조건 포함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남편 입장에서는 그럼 채무가 있으니 줄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채무 사용처가 어딘지를 명확히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혼인기간 중에 발생했다. 네. 채무가 있다. 그래서 분할 대상이 없다라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법원의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제 허위로 채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로 소송 중에 그런 경우를 좀 볼 수 있고요. 네. 좀 사실 이제 채무 내역을 서로 다 모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이제 결혼할 때 아니면 결혼 기간 중에라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주택 구입 자금 같은 걸 좀 주시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보태주는 거다, 네. 주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증여가 아니고 다 전부 이제 차용이다, 꼭 바뀌죠. 대여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 뭐 사실 돈을 주고 받을 때 서로 차용증 이런 거 안 썼더라도 그때는 뭐 차용증도 나오고 막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보면은 남편이 이제 부정행위 상대방이 그 사무실의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말로 허위 채무를 충분히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이 좀 들고, 남편의 소득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직원을 통해서 그 소득이 흘러가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충분히 조금 들게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채무 주장을 하면서 차용증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이거 있다고 전부 다 채무로 인정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채무로 인정되지는 않고요. 네. 차용증이 있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제 사실은 이제 그 돈을 빌렸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사실 명확히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차용증이 있다. 뭐 그럼 채무가 존재 사실이 있다고 증명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차용증은 사실은 사인 간에 언제든 작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정기적으로 그러면 이자를 납입했느냐, 돈이 실제로 수수됐느냐, 네. 뭐 이런 거라도 이제 서로 이제 증명이 돼야 되고, 사실은 뭐 부모 자식 간이라면 사실 이자는 못 드릴 수 있는데 이자는 못 드렸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 돈을 좀 갚아라. 뭐 이 돈은 내가 너 지금 급하니까 빌려주지만 부모 자식 간이라면 네. 뭐 언제든지 이제 돈이 이제 생기면 갚아라. 뭐 이런 문자라도 사실은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 거지. 뒤늦게 뭐 차용증이 나온다라고 해서 네. 재반 여러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자 이제 이게 채무가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채무는 공동생활에 쓰여진 걸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서류 한 장으로 그것이 법원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돈에 들고 난 사정, 그다음에 뭐 이자들을 줬는지, 뭐 그럼 정말로 비용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채무가 발생이 됐는지를 따져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게 허위 채무라고 됐다면요. 인정이 됐다면 이거는 뭐 처벌 대상이 혹시 되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네. 저희 형법에 보면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강제 집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가압류, 가처분, 뭐 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 재산에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만들면 네. 그게 이제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하는 경우거든요. 실제로 처벌된 예도 있나요? 실제로 이 같은 경우에 처벌된 예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아내가 이제 이혼하자고 하고요. 위자료로 2억을 달라라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실제로 소송이 되면 재산을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 친누나하고 이제 채무를 만듭니다. 허위 네네. 채무를 만들어서 근저당권을 자기 부동산에 이제 네. 설정을 하죠. 네. 그 경우에 이제 사안에서 이제 법원은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인정을 해서 남편과 누나한테 이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예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좀 회피하려고 하여간에 그 가족들이 막 허위 채무를 만들고 재산을 이전하고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형사처벌이 되는 대상이고 실제로 그렇게 처벌된 사례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요. 재산 분할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죠.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채무도 사실 나누는 게 맞는데 네. 무조건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잘 협의를 해보시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발생한 게 맞는지 사용처가 어딘지 이제 꼼꼼하게 따지고요. 허위 채무임을 이제 밝히거나 아니면 실제로 허위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부 공동생활이나 분할 재산을 형성하는 데 쓰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을 해서 채무를 재산 분할 대상에서 뺄 수 있게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별거가 5년 동안 지속이 된 거니까 그 대부분은 또 남편이 비율로 가져가야 된다. 또 이런 부분도 같이 주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백수연 변호사님 조금 힘든 사연이었는데요. 자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